교재를 좀 보시는데요. 64쪽을 보시면 지적증명이 나오는데 지적증명의 정의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째 줄에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둘째 줄에 복원할 때도 지적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 복원 단계의 측량의 특징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쓴다는 거. 검사 측량은 하지 않는다는 거. 지적 정리도 하지 않는다는 거. 면적 측정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은 두 가지가 있죠.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성질에서 네 번째 하나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측량 성과의 연구성.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인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성과를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측량 성과를 영구적으로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측량 성과는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법률적 효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왜 측량에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되겠죠.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가 될 겁니다. 이 등록할 때 등록이 이루어지면 이 등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등록된 정보는 첫 번째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확정력이 발생을 해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지적소관청은 불가합니다. 뭐 하는 것이? 멋대로 바꾸는 것이. 이걸 불가변력이라고 불러요. 지적소관청은 불가합니다. 바꾸는 것이 불가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지적소관청도 멋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경하고 싶다면 절차를 지킨 다음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를 불가변력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지적공부에 일단 등록이 되면 확정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번째,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도 불가합니다. 뭐 하는 것이? 다투는 것이. 다툴 쟁자예요.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불러요.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게 되면 확정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도 멋대로 다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투고자 한다면 절차를 지키면서 다투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구속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모든 자를 다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소유자도 구속하고 이해관계인도 구속하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도 구속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구속력 또는 기속력이라고 불러요. 이걸 구속력, 모든 자를 다 구속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력 집행력이라는 게 있는데 또는 강제력이라고도 불러요. 이 강제력, 자력 집행력은 뭐냐면 강제력이란 말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강제력, 자력 집행력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보통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판결서라는 게 필요해요. 즉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행정청은 국가기관인 행정청은 법원의 판결서 없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강제 집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강제력이라고 불러요. 다시요. 보통은 일반인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행정청은 판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를 자력 집행력, 강제력이라고 불러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때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집행은 뭘 의미하느냐면 등록과 관련해서는 등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력으로.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신 것 중에서 신청이 있어야지만 등록한다고 했죠. 그러면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판결서가 없어도 자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자력, 집행력, 강제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공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력. 이게 워낙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와요. 뭐 많이 나와봤자 뭐 그렇긴 한데 공적으로 정해진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공정력, 공정력이라고 불러요.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공적으로 정해진 힘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정력, 공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공정력의 의미는 뭐냐면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등록이 되면 잘못 등록될 수도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잘못 등록될 수가 있겠죠. 즉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등록이 됐는데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이 하자가 있는 토지의 표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느냐, 즉 유효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 하자가 중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명백할 수도 있죠. 하자가 큰 하자도 있을 수도 큰 하자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하자일 수도 있죠. 맞아요. 있죠. 만약에 중대하고 중대한 하자고 동시에 명백한 하자라고 한다면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에 설령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무효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중대한 하자이지만 명백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큰 하자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은 알아챌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또는 중대하지는 않지만 명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하자이지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하자이다라는 겁니다. 또는 하자이긴 하지만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작은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공적으로 정해진 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걸 공정력이라고 불러요. 공정력.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다 무효화시켜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공정력이라는 힘은 국가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게 비판을 많이 받아요. 여기.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건 공정력입니다. 워낙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지적 측량으로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원칙은 등록에서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기에 지적 측량보다는 등록에서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인데 왜 이렇게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대상 나와 있는데 측량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넘겨보시면 1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2번은 개념이 독자적으로 출제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시험과 관련성이 높아요. 그러면 12번을 보시면 지적 현황 측량. 아까 설명드린 거죠. 한번 읽어나 보죠.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 상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지상 건축물 등을 도면에 등록할 때 하는 측량. 이게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 이 지적 현황 측량은 정확하게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을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림을.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 지적 측량하는 방법 이거 다 설명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70쪽을 가보시면 지적 측량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기초 측량.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하고 기초 측량에는 오른쪽 심화를 보시면 지적 삼각점 측량. 심화에 안 나왔네. 나왔어요. 지적 삼각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아, 있네, 밑에. 70쪽을 보시면 맨 밑에 종류가 있죠. 거기에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근 측량 세 가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기초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있는 3번, 4번은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심화를 보시면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거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지적 측량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표 치시고 맨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했다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준비까지 다 끝났다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현지 답사. 답사까지 다 끝났다면 이제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측량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 위에 설치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토지 주변에 기준점들이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 기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를 선점이라고 불러요. 선택한다. 점 기준점. 측량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주변에 있는 기준점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 위에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아까 그린 거 있죠? 네. 기준점 선택, 선. 그러면 기준점이 선택이 됐으면 이제 그 위에 측량기구를 설치할 때고 토지 주변에 토지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주변 토지와 구분해야 되겠죠. 주변 토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뭘 설치했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죠. 즉 경계점 표지를 만들었죠. 이를 조표라고 부릅니다. 만들죠. 표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조표. 그러면 경계점 표지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측량기사가 측량기구를 통해서 경계점 표지를 관측을 했습니다. 맞아요. 관측을 했더니 삼각형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관측을 통해서 뭐가 구해집니까? 각도. 아까 각도 말씀드렸죠. 각도가 구해지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삼각함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그 경계점 표지 간의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거리가 구해지면 이제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도면에 등록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관측을 할 테고 관측을 하게 되면 각도가 나오고 각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각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계산이 이루어지면 수치들이 나오겠죠. 그 수치를 가지고 표로 작성합니다. 성과표 작성. 성과표까지 작성이 되면 이제 경계점 간의 거리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계준답, 선적, 관계성. 이렇게 외우십니다. 계준답, 선적, 관계성. 예전에 했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부 측량 뭐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확정을 해야 되고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이 뭐라고 그랬죠? 지적 확정 측량.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지적 확정 측량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 절차가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출제는 여기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 절차를 지난 수능까지는 판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프린터가 나갔어요. 프린트 PC죠. 예전에 판서한 것과 똑같아요. 판서한 걸 고스란히 표로 만든 겁니다. 피셨어요? 피셨죠? 먼저 측량을 의뢰하는 의뢰인이 있을 겁니다. 이 측량 의뢰인이 누구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하느냐면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에게 의뢰를 할 겁니다.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는 둘이 있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업자가 있죠. 지적 측량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을 등록해야 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을 등록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이때 의뢰를 할 때 공짜는 없으니까 당연히 수수료 내야 되겠죠. 다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왜 의뢰할 수 없냐면 첫 번째,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검사 측량은 아까 누가 하는 측량이라고 했죠? 국가기관이.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이니까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두 번째,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 제조사 측량은 언제 하는 거냐면
도면이 작성이 된 다음에 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도면이 지워져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맞아요. 또한 토지가 분할과 합병이 반복이 되다 보면 실제 지표상의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상당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전면적인 재조사를 합니다. 전면적인 재조사를 위해서 국가기관이 수행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작성을 하게 돼요. 이거를 지적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적재조사 측량은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국가기관만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에요. 따라서 지적재조사 측량도 제외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니니까 의뢰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적재조사 측량은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니까 의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지적측량이 의뢰가 되면 이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적소관청에게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합니다. 그 다음 날까지. 두 번째,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합니다. 어떻게 출제되냐면 3일 이내에 제출한다, 또는 4일 이내에 제출한다, 또는 당일날 제출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또는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시도지사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출제가 되고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수행자는 본격적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이때 지적측량 실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에요. 기간.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때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 간에 기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까지 해달라 그랬더니 수행자가 알아서 며칠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합의 업무라고 부릅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를 합의 업무라고 불러요. 이때는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사용하고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20일을 합의했다면 측량 기간은 며칠입니까? 4일은 4, 5, 20, 15일. 검사 기간은 며칠일까요? 5일. 그래서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통 의뢰인이 합의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기간을 합의할 수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정확하게 해주셔요, 이렇게 부탁하면 알아서 제가 잘 해드릴게요, 이렇게 합의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를 일반 업무라고 하는데요. 이 일반 업무가 보통은 더 많기 때문에 일반 업무가 원칙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공간정보법은 측량 기간도 딱 정해놓고 검사 기간도 딱 정해놨습니다.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합의가 없는 경우는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의 측량 기간은 합의가 없을 때는 측량 기간은 며칠이라고요? 5일.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4일로 딱 정해졌다는 겁니다. 일반 업무는.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측량기구는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적기준점 위에 설치해야 된다고 했죠. 이 토지 주변에 지적기준점이 있다면 지적기준점을 선택해서 그 위에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돼요. 문제는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없다든지 아니면 기준점이 모자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토지가 넓을수록, 토지가 복잡할수록 기준점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토지 주변에 지적기준점이 없다면 지적기준점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이 토지를 측량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지적기준점이 모자르다면 모자른 기준점을 설치한 다음에 토지를 측량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지적기준점을 주변에 설치해야 된다면 설치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토지를 측량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을 설치해야 된다면 기준점 설치 기간을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기준점이 설치가 됐다면 제대로 설치됐는지 검사도 해봐야 돼요. 따라서 이 검사 기간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토지의 측량 기간, 토지의 검사 기간이니까 기준점 설치 기간과 기준점 검사 기간을 더해줘야지만 총 측량 기간과 총 검사 기간이 구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 보통 하루에 4점 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고 검사할 때도 보통 하루에 4점 정도를 검사할 수 있답니다. 기준점을 하루에 보통 4점 정도 설치하고 하루에 보통 4점 정도밖에 검사를 못한대요. 그렇다면 기준점이 15점 정도를 설치해야 된다면 며칠 정도가 걸릴까요? 기준점 15점 정도를 설치한다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4일. 그래서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요. 15점까지는. 그리고 15점 검사할 때 며칠이 걸릴까요? 4일. 그래서 15점까지는 무조건 여기다가 4일을 더해줘야 됩니다. 기준점 검사 기간, 기준점 설치 기간을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점마다 며칠씩을 가산해야 될까요? 하루씩을.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15점이니까 여기는 19점. 여기는 23점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12점을 설치한다라고 한다면 기준점 설치 기간은 며칠입니까? 4일. 검사 기간은 며칠입니까? 4일. 그럼 총 측량 기간은 며칠 걸립니까? 9일. 총 검사 기간은 8일. 기준점을 18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토지 주변에. 그럼 며칠 걸립니까? 4일 하루. 그러니까 5일. 검사도 5일. 똑같아요. 설치 기간, 검사 기간이. 그러면 총 측량 기간은 며칠입니까? 10일. 총 검사 기간은 9일. 기준점을 23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럼 총 설치 기간은 며칠입니까? 6일. 총 검사 기간도 6일. 그럼 총 측량 기간은 11일. 총 검사 기간도 10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 업무는. 그래서 요 합의 업무와 일반 업무의 계산 문제가 번갈아 나가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게 네. 그러면 프린트를 다시 보시면 일반 업무를 보시면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인데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이 측량은 지워주셔요. 옛날에는 지적 측량 기준점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지적 기준점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 15점 이하는 4일을 가산하는 것이고 15점까지는 무조건 며칠을 더해준다고요? 4일. 왜? 하루에 4점 정도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15점까지는 한 4일 정도 걸리겠죠.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매 4점마다 며칠씩을 더 가산해 주는 겁니까? 하루씩을.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이 실시가 됐으면 이제 성과를 결정해야 되는데 성과는 국가기관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죠. 검사 측량을 거친 다음에 이걸 결정해야 될 겁니다. 검사 측량. 따라서 국가기관이 검사 측량을 해야 되니까 국가기관에게 성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국가기관은 이제 검사 측량을 하게 될 겁니다. 원칙은 누가 검사 측량을 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검사 측량을 한다고 했죠. 두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하는 겁니다. 다시요. 원칙은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다만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될 겁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은 지적 정리도 할 필요가 없고 검사 측량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아까 네 가지 특징, 그 중에 2개 아닙니까? 그렇죠. 검사 측량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제 국가기관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 성과도를 발급을 합니다. 축적 변경할 때 성과도, 결과도 구분하셨죠? 성과도는 검사 측량을 거치면 성과도,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으면 결과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성과도를 발급해주면 발급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다시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왼쪽에 지적 측량의 절차, 계준답, 선조, 관계성 나와 있죠.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프린터대로 요 교재 밑줄을 치시면 돼요. 교재.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어디를 보시느냐면 73쪽에 5번을 한번 보십니다. 5번에 보시면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나와 있고요. 양가로 1번을 보시면 이거 체크해 놓으십니다. 양가로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에 따라서 지적측량을 하려는 지역에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무엇을 제공한다고요?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수행자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공할까요? 정확하게 하라고.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하라고. 그래서 양가로 1번은 따로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측량기관 및 검사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체크를 좀 하실게. 거기 첫째 줄 끝에 보시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점을,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이하 동그라미 치시고 이하. 미만이 아니라 이하. 미만이 아니라 이하. 그래서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상이 아니라 초과. 그렇죠. 그 다음에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 여기도 초과가 나오죠. 초과 동그라미. 이상이 아니라 초과. 그래서 요 단어 갖고 장난치니까 요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프린터로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5쪽을 보시면 측량 기준점 종류 나와 있는데 국가 기준점은 뭐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또 다른 기준점을 만들었어요. 이걸 국가 기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 주자는 위성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성 기준점 또는 삼각점 이런 것들이 국가 기준점이에요. 뭐 중력 기준점 뭐 이런 게 복잡한 기준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가가 만든 기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만든 기준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만든 기준점. 이걸 국가기준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준점은 뭐 다리 설치할 때, 공공측량, 다리 설치할 때, 또 육교 설치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인데요. 공공측량의 기준점이라는 건데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기준점은 뭐죠? 지적기준점.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세 가지가 있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요 세 가지를 지적기준점이라고 하고 지적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측량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이거 다 지우시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토지 수용 및 사용이 나와 있죠. 이것도 다 거기 표시되어 있죠. 지우라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의 관리 이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거 지적 삼각점 누가 설치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보관과 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따라서 설치한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통보. 아까 다 판사한 거예요. 기억나셔요? 그런데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 성과는 누가 관리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설치하고 관리한다고 했죠. 따라서 통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죠. 네. 넘겨보시면
거기 표를 한번 보죠. 표. 거기 표를 보시면 지적성각점, 지적성각보조점, 지적도근점에서 기준점 설치와 관리 나와 있는데 설치는 다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설치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이거 책이 잘못된 겁니다. 설치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관리는 지적성각점은 누가 관리한다고요? 시도지사. 맞죠? 그 다음에 지적성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 누가 관리를 한다고요? 지적소관청. 맞아요. 이건 그냥 지우셔요. 잘못된 거니까. 그 다음에 측량성과의 보존관리. 이건 제대로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열람 및 등본 교부. 이것도 제대로 돼 있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설치관리만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 이거 체크하셔서 꼭 읽어보시고요. 특이하게 공간정보법은 수수료에 관한 문제를 자주 냅니다. 수수료에 관한 문제를. 그런데 거기 괜히 읽으라고 했네.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및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지로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조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또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 증지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옛날 법조문을 안 고친 거예요. 그래서 현금 또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 증지로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현금이 들어간다. 이 수입인지의 개념은 뭐죠? 이 세법에서 했을 텐데. 수입인지는 국가기관에게 납부할 때는, 그러니까 국가에게 납부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할 때는 수입인지로, 지자체에 납부할 때는 수입증지로. 보통 이렇게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납부할 때는 수입인지, 지자체에게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납부할 때는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현금,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이렇게. 네. 저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 게 중요해요. 그 옆에 게. 지적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측량부의 열람, 등본, 교부를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납부를 면제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면제할까요?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면제시키겠다는 겁니다. 측량 업무는 국가 업무예요. 수행자에게 맡겨놓았을 뿐이지.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특별규정 다 지우시고요. 옛날에는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에 빠져 있어요.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냥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 이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나와 있죠. 중앙지적위원회의 규정이 지방지적위원회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기능과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기능은 똑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밑줄 치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 밑줄 치십니다. 여기서 포함 동그라미 치십니다. 포함. 제외라고 출제합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 다음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밑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2번을 보시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위원장, 부위원장 합니다. 당연직이에요. 국장이 위원장, 그 다음에 과장이 부위원장.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은 시도의 과장이 부위원장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장과 과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이고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의 국장, 과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읽어보시고 4번을 보죠.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제외 동그라미. 제외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2년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업무 담당, 지적 업무 담당 국장 직위에 있는 동안만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국장일 수도 있죠. 그러면 3년 동안 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1년 만에 전보 발령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1년만 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위원장은 국장 직위에 있는 동안만 위원장이니까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제외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제외. 과장도 마찬가지겠죠. 부위원장도 과장 직위에 있는 동안만 부위원장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실까요? 7번. 두째 줄에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해서 회의 5일 전 밑줄 5일을 자꾸 출제합니다. 7일, 3일 이렇게 출제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서면, 밑줄. 그 다음에 기능, 거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5가지 나왔죠?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딱 하나입니다.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지방지적위원회는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하나만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의 업무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출제했는데 거기 위에 5개 중에서 4개 놓고 그 다음에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답이 뭐가요?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이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이거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라는 게 있는데 제척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제는 제거라는 뜻이고요. 척은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앙지적위원회 또는 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정성을 심히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때는 그 위원회 회의에 제거되고 배척이 됩니다. 이를 제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제척 사유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는데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공정성을 심히 훼손될 관계에 있다면 그 회의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맞아요. 네, 불공정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피는 당사자가 이 위원은 나와 관계된 일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기피시키는 겁니다. 빼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걸 기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회피는 위원회 스스로가 나는 이걸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 회의에서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회피하는 거 이를 회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건 공통점이 있는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그때는 제척 기피 회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따로 안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적부심사 나와 있는데요. 적부심사 이것도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예전에 판서했던 것을 프린트로 제가 나눠드렸어요. 옛날에 판서했던 것과 똑같아요. 비셨습니까? 먼저 적부심사 청구의 개념이 뭐냐면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지적 측량하면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 성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는 거 이를 지적 측량 성과 적부심사라고 부릅니다. 지적 측량 성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는 거 이를 지적 측량 성과 적부심사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기니까 이걸 생략합니다. 생략해서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청구해야 되겠죠. 이를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는 2번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는 것을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청구하는 것을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청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적부심사 청구는 2번 할 수가 있습니다. 적부심사 청구와 적부 재심사 청구 2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세 시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인접토지 소유자 같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접토지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걸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특히 수행자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법이 개정이 돼서 추가가 된 거라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수행자가. 수행자는 둘이 존재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있죠. 그 둘도 자신이 측량했다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가 해놓고 지가 적부심사 청구하는 거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국가기관이 검사 측량하죠. 그 검사 측량 성과에 대해서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자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적부심사 청구는 누구에게 청구하느냐면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적부심사 청구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잡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잡무는 누가 처리해 줘야 되느냐면 시도지사가 처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잡무는 시도지사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할까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청구 자체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대통령령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쳐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거쳐. 이 거쳐라는 표현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청구의 상대방은 누가 되냐면 시도지사와 지방지적위원회 둘 다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뜻이에요. 거쳐를 통해서. 맞아요. 제출의 상대방도 시도지사와 지방지적위원회 둘 다 제출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거쳐라는 표현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냐면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했죠.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청구서와 각종 서류를 지방지적위원회에 30일 이내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하고 의결을 할 겁니다.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될 겁니다. 즉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안이 복잡할 수도 있겠죠. 사안이 복잡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 연장 결정은 시도지사가 연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가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의결로서. 그러면 최장 기간은 며칠이 되는 겁니까? 90일. 네, 90일이 될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할 테고 송부받은 이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럼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은 고민하겠죠. 받아들일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를 청구할 것인지 고민할 겁니다. 며칠 동안 고민할 수 있냐면 90일 동안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90일 동안. 그러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재심사는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냐면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잡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잡무는 누가 처리해 줘야 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잡무를 처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하의 위원회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잡무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는 누구에게 할까요?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청구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이 됐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겠죠.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열심히 심의 의결할 테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최장 기간이 며칠입니까? 90일이 될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주는 겁니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및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겁니다. 7일 이내에 통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결서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보낼 테고 시도지사도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냅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은 성과를 수정하거나 오류를 정정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적부심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예전에 다 판서인 겁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다 출제가 돼요. 여기서. 그러면 교재를 가지고 좀 줄을 쳐보겠습니다. 이 적부심사와 적부재심사는 준용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준용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부심사 절차와 적부재심사 절차는 거의 똑같죠. 맞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83쪽을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적부심사는 누가 청구한다고요?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진영, 수행자. 맞아요. 밑줄 치십니다.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진영, 수행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했죠. 그 밑에 보시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거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꼭 외우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재심사는 청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이죠. 맞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거쳐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절차가 나와 있는데 셋째 줄을 보시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 여기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쳐. 그 다음에 3번에 심사 및 처리 절차 나와 있는데 거기 첫째 줄에 보시면 30일 이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고 했죠. 30일 이내에 회부. 그 밑에 회부라는 단어 있죠.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첫째 줄에 회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심의 의결합니까? 60일 이내에.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안이 복잡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있습니까? 밑줄.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동글뱅이 3번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별표 치시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다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전원 동그라미 치십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밑줄, 서명 및 날인 밑줄,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밑. 보통 서명은 뭡니까? 사인하는 거죠. 맞아요. 날인은 뭐죠? 도장 찍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도장이 있으면 도장 찍고 도장이 없으면 사인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서명과 날인은 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은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있으면 도장 찍는 것이고 도장이 없으면 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도장 또는 서명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뭐냐면 의결서가 이렇게 있는데 의결서 4번이 이렇게 있는데 위원이 몇 명이냐면 10명이 있다는 겁니다. 10명. 10명의 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7명은 도장을 가지고 있고요. 3명은 도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7명은 날인하겠죠. 도장 찍겠죠. 나머지 3명은 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떠서 도장을 못 찍을 테고 뭘 해야 됩니까? 사인하겠죠. 서명. 맞아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7명은 도장 찍혀 있고 3명은 사인이 돼 있으니까 2개가 다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는이 아니라 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다음에 적부심사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된다.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고 했죠. 지체 없이 송부 밑줄. 그래서 이 동글뱅이 3번은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동글뱅이 3번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죠. 7일 이내에. 7일 이내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밑줄. 밑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밑이에요.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며칠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90일 이내. 따라서 7일 이내 통지할 때 뭐도 같이 통지해 줘야 되냐면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같이 통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밑줄 치죠. 맨 밑에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보통은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알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서면 밑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는 며칠 이내 합니까? 90일 이내에. 누구에게 청구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거죠. 맞아요. 거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양가로 2번을 보시면 대통령령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아까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좀 머릿속에 각인시키라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하는 것. 송부는 지체 없이, 회부는 30일 이내.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적부심사를 보셨는데요. 그 프린트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프린트. 이제 뭘 보실 거냐면 대망의 등기법 가겠습니다. 등기법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